안녕하세요. 인류학이나 고고학을 보면 참 신기한 게요. 종교 없는 문화는 발견된 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형태는 정말 다양하지만요. 맞아요. 형태는 달라도 늘 존재해왔다는 건데 어쩌면 뭐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 안에도 각자만의 어떤 믿음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대부분 종교에는 신이나 아니면 그 비슷한 초월적 존재가 등장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그래서 오늘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인간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신을 믿어왔을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오늘은 이 오랜 질문에 대해서 과학, 특히 이제 진화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옥스퍼드 대학의 로빈 던바 교수의 이론을 중심으로요. 던바 교수요? 네.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과학적 접근 방식이라서 신앙을 가진 분들께는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점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뭐 과학적 탐구가 신념과 꼭 배치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던바의 설명이 모든 걸 다 말해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인간의 믿음이라는 이 보편적인 현상을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는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종교는 정말 인간 사회의 보편적이면서도 아주 복잡한 측면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과학이 신앙 자체를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가치 판단은 아니죠. 네. 그보다는 인간의 행동과 생각의 한 부분으로서 왜 이런 믿음이 생겨나고 또 유지되는지 그 작동 원리를 좀 이해해 보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작동 원리요?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인간이라는 종의 특성,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온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해왔는지 이걸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럼 그 기능 한번 파헤쳐 보죠. 예전 설명들은 좀 약간 단순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세상 설명 가설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천둥번개가 왜 치는지 모르니까 제우스 신이 노하셨구나.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여요.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에도 이미 탈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있었거든요. 신 없이 자연현상을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맞아요. 철학의 시작이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신을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네, 유명한 말이죠. 지배계급이 민중을 통제하려고 만든 거다. 이렇게 맞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던바 교수가 좀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종교가 항상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지배층이 피지배층에게 강요한 걸까 하는 거죠.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네, 오히려 역사를 보면 많은 종교 운동들이 밑바닥, 그러니까 좀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처음엔 그랬잖아요. 맞아요. 초기에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핍박받던 사람들의 종교였으니까요. 맞네요. 그런 걸 보면 단순히 지배의 도구였다고만 하긴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던바는 종교가 특정 계층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뭔가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즉 생존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보편적인 현상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뭔가 억압의 도구였다면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살아남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던바가 주목하는 이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단의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거고요. 사회적 결속. 다른 하나는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결속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이 두 가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생리 메커니즘으로 엔돌핀을 지목합니다. 엔돌핀이요? 그거 기분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뇌에서 나오는 일종의 마약 같은 건데 고통을 줄여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죠. 면역력도 높여주고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영장류가 왜 다른 동물들이랑 좀 다르게 복잡한 사회를 이루고 사는지 여기서부터 좀 봐야 해요. 영장류의 사회성. 네, 대부분의 동물들은 뭐 필요할 때만 잠깐 모였다 흩어지는데 영장류, 특히 우리 인간은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막 끈끈하게 뭉쳐 살면 좋은 점도 있지만 골치 아픈 점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요? 일단 내 맘대로 못하고 또 집단 안에서 꼭 누군가는 좀 얌체짓을 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정확합니다. 던바는 바로 이런 집단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고 서로 믿음을 쌓는 방법으로 영장류가 털 고르기, 즉 그루밍을 발전시켰다고 봐요. 원숭이들 서로 털 골라주는 거요? 네. 서로 털을 골라주면서 피부를 부드럽게 이렇게 자극하면 엔돌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죠. 신뢰도 쌓이고요.
오, 그게 그런 효과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루밍은 아주 효과적인 1대1 신뢰 구축 방법인데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한계요? 바로 시간과 노력의 문제입니다. 한 마리가 하루 종일 다른 동물의 털을 골라준다고 해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대의 수는 기껏해야 수십 마리 정도라는 거죠. 아, 일일이 다 해줄 순 없겠네요. 네, 집단 크기가 이보다 커지면 그루밍만으로는 집단 전체의 결속력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대부분의 영장류는 이 수십 명의 벽을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걸 넘어섰죠. 그렇죠. 여기가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인간은 그럼 어떻게 그 한계를 넘었을까요? 던바에 따르면 우리 뇌가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최대치는 약 150명 정도라고 해요. 던바의 수라고도 하죠. 아, 들어봤어요. 150명.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백만, 수천만 명이 함께 사는 거대 사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뭔가 그루밍을 대체할 훨씬 효율적인 집단 결속 방법이 필요했다는 거죠. 훨씬 효율적인 방법. 던바는 바로 종교가 그 역할을 한 핵심적인 사회적 기술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종교가요? 아, 일종의 광역 그루밍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네, 딱 맞는 표현이네요. 넓은 범위에 효과를 미치는 집단적 유대감 형성 메커니즘인 셈이죠. 그럼 초기 종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샤머니즘과 비슷했을 겁니다. 뭐 복잡한 교리나 체계적인 사제 조직 이런 거 없이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존재에게 소원을 빌거나 아니면 집단적으로 무아지경, 즉 트랜스 상태를 경험하는 형태였겠죠. 트랜스 상태요? 네, 실제로 아프리카 부시맨 사회를 보면 집단 내 갈등이 좀 심해지면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 춤추고 노래하는 트랜스 의식을 연다고 해요. 밤새도록이요? 네,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도 갈등이 해소되고 다시 함께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마치 집단 전체의 스트레스를 주기적으로 리셋하는 것처럼요. 와, 실제로 그런 트랜스 상태에서는 뇌에서 엔돌핀이 엄청나게 나와서 고통도 잘 못 느끼게 된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생리적으로도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인류는 이런 상태를 만들려고 정말 다양한 방법을 쓴 것 같아요. 춤, 노래뿐만 아니라 뭐 약물이나 향을 피우기도 하고 또 명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불교나 요가의 명상도 비슷한 뇌 상태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함께 할 때 효과가 더 커진다는 건가요? 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인간은 참 신기하게도 똑같은 행동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할 때 엔돌핀 분비량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할 때요? 네, 예를 들어서 조정 선수들이 혼자 노를 저을 때보다 다 같이 구령에 맞춰서 막 한 몸처럼 노를 저을 때 엔돌핀 증가 효과가 무려 2배나 더 컸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와, 2배나요? 아, 그래서 종교 의식들을 보면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기도하고 뭔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거군요. 심지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듣는 것만으로도 혼자 할 때보다 훨씬 강한 유대감과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고 이게 바로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는 광역 그루밍 효과를 내는 거네요. 네, 뇌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좋다는 보상을 주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깊어지는 거고요. 그러고 보면 어쩌면 초기 종교에서는 신이라는 대상 자체보다 그 대상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는 행위 자체가 더 중요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나 인류학적 자료들을 보면 명확한 인격신의 개념은 생각보다 좀 후대에 등장한 것으로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초기에는 뚜렷한 신 없이도 조상이나 자연 속의 정령 같은 막연한 초월적 존재들을 대상으로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집단 의례, 이게 종교의 핵심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무속 신앙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네, 좋은 예시입니다. 기독교나 이슬람처럼 유일신이나 명확한 교리체계는 좀 약하지만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조상신이나 여러 귀신을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함께 구술하고 음식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참여하죠. 네, 공동의 목적 아래 행해지는 이런 집단 활동 자체가 신앙의 원형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의지와 인격을 가지고 우리 삶에 개입하는 그런 강력한 신의 개념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그냥 막연한 초월적 존재를 믿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던바는 여기서 마음이론, Theory of Mind, 줄여서 톰이라는 개념을 끌어옵니다.
마음 이론이요? 네,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뭘 믿고 있는지를 헤아리는 능력이죠. 아, 다른 사람 마음 읽는 능력. 네, 보통 4, 5살쯤 되면 이게 발달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뇌를 엄청나게 쓰는 복잡한 능력이라고 해요. 왜 그렇게 복잡한가요? 왜냐하면 내 눈앞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만 해도 바쁜데 거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의 머릿속 세상을 상상하고 시뮬레이션 해야 하니까요. 덤바는 이걸 현실의 두 버전을 동시에 다루는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현실의 두 버전이요? 내 현실과 타인의 마음속에 있을 법한 현실 모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저 사람이 지금 비가 온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최소 2단계는 되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 마음 읽기 능력.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의도나 생각을 추측하면서 복잡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능력이군요. 그렇죠. 덤바는 바로 이 능력,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타인의 마음을 상상하는 능력이 확장되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들, 예를 들면 동물이나 나무, 강 같은 자연물 뒤에도 어떤 마음이나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네, 일종의 인지적 부산물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간다는 건요? 단순히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인격신, 즉 전지전능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런 신을 믿는 것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마음이론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아, 인격신은 더 복잡하다. 네. 왜냐하면 단순히 신의 존재를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 그 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신은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머릿속으로 그려야 하니까요. 아, 복잡하네요. 예를 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신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의 행동을 판단한다고 믿는다고 생각하며 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원한다고 믿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단계의 마음 읽기가 필요한 거죠. 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려면 그만큼 사회도 복잡하고 끈끈해야 가능했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인간은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집단 특이를 키워왔을까요? 아까 150명 정도가 한계라면서요. 맞아요. 그게 궁금해지죠. 전통적인 설명은 농업혁명 덕분이라는 거죠. 농사를 지으면서 식량 생산이 늘고 안정되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요. 그게 일반적인 설명이죠. 하지만 덤바는 이 설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초기 농업은 생각보다 훨씬 비효율적이었고 오히려 수렵 차집하던 시절보다 영양 상태나 건강이 더 나빴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는 거예요. 농사가 더 힘들었다고요. 네, 힘들게 농사지어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힘들고 비효율적인 농사를 택했을까요? 덤바가 제시하는 답은 좀 충격적입니다. 바로 전쟁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쟁이요? 네, 끊임없는 외부 집단의 침략 위협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단의 덩치를 키워야만 했다는 거죠. 아, 살아남기 위해서? 실제로 고대 유적들을 보면 방어에 유리한 누튼 곳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고 집단 학살의 흔적이나 머리 가죽이 벗겨진 유골, 전쟁 포로로 끌려간 여성들이 없는 남성만의 매장지 같은 폭력의 증거들이 계속 발견됩니다. 무섭네요. 과거 사회에서 용기가 중요한 덕목이었던 이유도 전쟁에서 지면 그냥 다 잃는 거니까요. 모든 것을. 하긴 그랬겠네요.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뭉쳐야 했고 더 큰 집단을 이루는 것이 생존에 유리한 전력이 된 겁니다. 그럼 농경은요? 그러자면 좁은 지역에서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방법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농경이나 목축이었던 거죠. 아, 농경이 인구 증가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커진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네, 그런 시각입니다. 이동하면서 넓은 땅이 필요한 수렵 채집으로는 대규모 방어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뭉치다 보니까 뇌가 감당할 수 있는 150명을 훌쩍 넘어서게 되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내부 갈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수렵 채집 사회에서도 인구 밀도가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살인율이 급증한다는 연구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
이렇게 커져버린 집단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면 뭔가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 장치와 내부 결속 메커니즘이 필요했을 텐데요. 그렇죠.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겠네요. 덤바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공식적인 종교가 탄생했을 거라고 봅니다. 공식적인 종교요? 그건 초기 형태랑 다른 건가요? 네, 작은 집단에서는 필요할 때 가끔 모여서 의례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백, 수천 명이 모여 사는 복잡한 사회에서는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훨씬 더 체계적이고 규칙적이고 전문화된 종교 시스템이 필요했다는 거죠. 아, 더 시스템화되었다는 거군요. 네. 종교 의례를 전문적으로 집전하는 사제 계급도 아마 이 시기에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종교는 거대 집단이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주기적인 광역 그루밍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기술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인 인격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인격신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초월적인 존재를 상상하는 것을 넘어선 아주 고차원적인 마음이론 능력을 바탕으로 한 복잡한 인지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인격신은 점점 커져가는 사회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첫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했고요. 구심점. 둘째는 훨씬 효과적인 도덕적 통제 장치가 되어주었다는 거죠. 도덕적 통제요? 네. 그냥 막연한 자연의 힘보다는 내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상벌을 내리는 인격적인 신이 있다고 믿을 때 사람들이 사회 규칙을 훨씬 더 잘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 지켜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면 행동이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착취의 도구라기보다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내부 갈등과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발달한 사회적 메커니즘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물론 결과적으로 지배층에게 유리하게 이용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 기원 자체는 생존을 위한 집단적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해석이죠. 흥미로운 예시로 아메리카 평원 원주민들 이야기가 있더군요. 아, 어떤 이야기인가요? 평소에는 한 30명 정도씩 흩어져 살다가 버팔로 사냥철이 되면 수천 명이 한 곳에 모인대요. 수천 명이요? 와, 근데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없던 공식적인 종교 의례, 비밀 결사 조식, 엄격한 규칙과 심지어 경찰 역할까지 하는 조직들이 바로 이 대규모 집결 시기에만 딱 등장했다가 흩어지면 다시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 그때만 필요하니까. 그렇죠. 수천 명이 모이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기니까 그걸 관리할 강력한 질서 유지 장치가 임시적으로나마 필요했던 거죠. 정말 흥미로운 사례네요. 하물며 수십만 명이 모여 사는 고대 제국을 유지하려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규칙을 따르도록 만드는 인격신이라는 강력한 심리적 장치가 필수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게 던바의 생각입니다. 네, 덤바의 이론을 쭉 따라와 보면 이런 흐름이 그려집니다. 인간의 독특한 사회성이 마음 이론이라는 특별한 인지 능력을 발달시켰고 네. 이 능력은 보이지 않는 초월적 존재를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전쟁 같은 외부 위협 때문에 집단 크기가 커지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발생했고 스트레스. 이를 해소하고 집단을 통합하기 위해 엔돌핀 분비를 활용하는 집단 활동, 즉 광역 그루밍으로서의 종교 의례가 발달했죠. 광역 그루밍. 그리고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거대해지면서 내부 질서를 잡고 도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고도의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인격신 개념까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와. 결국 종교란 인간이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진화적으로 발전시킨 일종의 사회적 기술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방대하면서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진화적 설명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에 어떤 개인적인 의미나 가치 또는 영적인 경험 자체를 전부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과학적 설명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네. 설령 종교의 주된 기능이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 결속이었다고 해도 왜 하필 그 메커니즘이 종교와 신이라는 형태로 이렇게까지 강력하고 보편적으로 나타났을까요? 아, 그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웃고 떠들거나 다른 형태의 즐거운 집단 활동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바로 그 점이 이 논의를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진화적 압력이 특정 방향으로 작용했을 수는 있지만
그 결과물이 왜 하필 종교라는 이 매우 독특한 형태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인간의 정신세계와 우리가 만들어온 문화, 그리고 사회 현상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지점입니다. 어쩌면 기능적 설명만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무언가가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인간이 신을 믿는 이유에 대한 이 과학적 설명,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스트레스 해소와 집단 결속을 위한 장치가 왜 하필 종교와 신의 형태로 나타났을까? 혹은 던바의 이론에 대해 또 다른 질문이나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안고 스스로 더 탐구해 보시는 것도 이 이야기를 즐기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